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사는 동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섭외를 해서 방송에 흔쾌하게 응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또 용케 법학을 전공하신 박사님들이에요. 또 한 분은 현재 지금 경남 도의원으로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김명규 박사님은 고성 땅에 이제 어쩌면 그것도 복입니다. 훌륭하게 이제 토지 정책이나 주택 정책 입안 잘 하라고 그런데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1년에 한 진짜 솔찬히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것일진데 그렇다고 지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 박사님 모시고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인구는 왜 이래 줄어든 겁니까? 왜 줄어들었습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이제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0.83명, 그러면 세계 평균이 한 2.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수치고, 우리 고성 같은 농어촌 지역은 더 심각하죠. 지금 인구 감소가. 절대적으로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문화적 배경도 있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떤 정책적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체 인구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됩니다. 혹시 이제 김 박사님은 또 덧붙여서 인구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든가 또 더 주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습니까? 저도 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은, 일단 자기가 자식들을 낳았을 때 그 자식들이 내처럼 살까 싶어 겁이 나서 못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 이제 내처럼 못 배우고, 내처럼 못 벌고, 내처럼 주택도 이상한 데 살고,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워서 이제 자식을 못 낳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해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보육, 교육 정책이겠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냐면은, 가까이의 그 좌파 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이제 자원의 흐름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원의 흐름을 못하게 하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그 천정부지로 뛰는 바람에 그 젊은이들이 내가 저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낙담 때문에 결혼을 하지도 않고 자식도 놓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가장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 금방 그런 집에 산다 그러는데 어떤 집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죠.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게 내가 30평 살고 싶은데 20평 살고, 20평 살고 싶은데 10평에 살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상대적 근데 이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주거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이 현대 사회의 어떤 삶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이제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제 여성 중심의 우리 사회로 가면서 여성들이 이제 자기 어떤 삶의 목표라든지 어떤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 캐리어를 키우고 내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그게 주고, 두 번째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그래도 돈 벌어가지고 20년 30년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뭐 어떻게 금방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만 이렇게 바로 잡으면 인구가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기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확정할 수 있습니까? 지적했던 것들만 바로 잡으면 결혼 많이 하고 뭐 아이도 많이 낳고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죠. 그렇게 뭐 딱 기계적이고 한 가지 요소만 뭐 한 가지 요소를 해결하면은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허 의원 말대로 문화적 트렌드도 많이 이제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제 나름의 어떤 해결책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조금 정책적으로 조금 미성숙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혼인 연령을 대폭 낮추어 가지고 뭣도 모를 때 애를 출산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뭣도 모르고 애를 놓고 뭣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그걸 해결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 나갔는데 그런 것들도 동물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제 뭐 많이 배우고 그 애를 놓다 보니까 그냥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자 여자가 둘이서 만나서 애를 0.78명 뭐 이렇게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런 점들을 해결하는 이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결혼 연령을 대폭 낮춰라. 그래서 애를 놓으면은 안 되면 국가에서 키워주면 되고 또 자기가 키우고 싶으면은 뭐 학업 그 일을 해서 이제 또 키우면 되는 거고 뭐 그런 방식도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뭐 비난은 감수해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결혼 연령 우리 결혼 연령 얼마로 정되는지 압니까 혹시? 예, 그 결혼 연령은 18세 이제 남자 18세, 16세.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8세, 16세인데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18세, 16세인데 19세 이하는 이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보다 더 낮추고 부모의 동의 없이 애를 출산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도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엄청난 논의의 과정은 필요하지만은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어떻게 자식을 줄줄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 연령만 낮아지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는 박사님도 뭐 고등학교 딸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쉽게 나는 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면 나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 하급 노동자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하급 좀 저급한 일들이 젊었을 때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또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기술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정의 불안,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스템, 보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보육은 많은 부분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박사님 이야기하시는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식에 대한 그러니까 젊은 뭐 이렇게 18, 17살 아이들이 이제 애를 낳고 또 미혼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혼모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숨겼고 그래서 이제 제도화해서 지원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0대가 아이를 낳아도 박수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미혼모가 아이를 가져도 박수 받으면서 그 아이들을 또 사회가 국가가 또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의 앞으로 출산율은 당분간 좀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워낙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대한 그런 욕구도 강하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단계까지는 극복하기 쉬운 과제가 아니다. 보통 이제 인구를 증가를 시키려면 한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여성들에게 애를 많이 낳도록 낳게 하는 하는 방법. 거. 또 다른 방법은 인위적으로 이제 외부에 인구를 이제 들여오는 이민 방법. 정책. 예,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식은 뭐 어느 단계 지금 뭐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많이 해서 이제 상당히 뭐 2점 몇 명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에 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당장에 저는 인위적으로 인구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인구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 굉장히 또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민 정책도 또 앞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가 또 이 농어촌적인 우리 내부에서 사실은 도시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가다하게 왜냐하면 일자리는 이제 도시에 어떤 산업 기술 발달이라든지 이제 뭐 요새 로봇이 들어오면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사실 그 도시에 넘치는 인구가 사실은 이런 인구 소멸 농어촌 지역으로 사실은 좀 분산이 되는 정책을 좀 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인구가 없는 지역으로 좀 분산을 시켜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그 아까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을 좀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지자체에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내놓는 걸 보면 정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뭐 공무원들 주소 고향으로 이전하기, 네. 그다음 뭐 출산 양육 지원 조금 하는 거, 청년 창업 지원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청년들이 뭐 지원한다고 시골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거 의료 무상 의료, 그죠? 그다음에 교육 무료. 그거는 어떻게 인구 증가에 좀 이바지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의료 무료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네. 무상 의료는 뭐 크게 그 이제 무상 의료의 혜택을 보는 분들은 보통 보면 노년층이 이제 많은 혜택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자원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니까 무상 보육이라든지 무상 교육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뭐 로스쿨도 공짜로 가고 박사도 공짜로 받으러 가고 하는 그런 거는 되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은 사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의료 보건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잘 돼 있거든요. 거의 뭐 무상 의료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그래요. 네, 잘 되어 잘 돼 있고 있죠. 또 이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초중고까지는 사실은 좀 더 제도적으로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든지 또 우리 고성군에서 이제 청년 바우처라든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더 확대하거나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저는 교육 부분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뭐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여성들에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시대적 가치관이 지금은 여성들이 그런 걸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자연적으로 사실은 인구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긴 한데 다만 파격적으로 사실은 이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정말 이것이 정말 그러니까 뭐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파격적으로 어떤 매달 지금 뭐 급여 주듯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 매달 여성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150만 급여 주듯이 주고 또 아이에 대한 교육이나 보육 아까 박사님 보육이나 교육을 우리 사회가 다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여성들이 아이 안 낳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이 인구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성들에게 파격적으로 아이를 낳는 여성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하면
저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런 거를 이제 재원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의 몫인데 저는 오히려 정말 뭐 좀 정치권이나 이런 정부에서 정말 파격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허경영 후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결혼하면 매달 150만 원 주고 하시죠.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좀 허황된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그게 현실로 다가와요. 나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그 혹시 그거 뽑으신 적 있습니까? 저 혹시 고성군이 또는 뭐 다른 자치단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성군을 우리 하면 고성군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고성군이 한 해에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드는 이런 비용 이런 거 혹시 아는 거 혹시 없어요? 못 뽑아봤습니다. 예. 그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이 하나 낳을 때 차라리 1억 주자. 그걸 한 방에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지나면은 1,000만 원. 그렇죠. 뭐 돌 지나면은 또 1,000만 원. 유치원 들어가면 또 1,000만 원. 학교 들어가면 또 2,000만 원.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얼마 해서 1억을 맞춰주면 그게 20세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하면 그 아이가 뭐 고성을 저버리고 어디 간들 한국을 위해서 살 거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 건데 그것도 또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제 오늘도 내 어떤 보도 자료를 이렇게 주간 계획표를 보니까 용역비 4,400만 원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인구정책 팀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것인가 그것도 용역을 주고 또 그 논리를 개발하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돈이 거기서 나온 게 뭐 공무원 주소 이전하고 또 뭐 교육 수당 조금 높여주고 어른들 뭐 버스 공짜로 태워주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허구한 날 뭐 백제가 되고 뭐 없던 걸로 되고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만한 일이 돼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또 용역을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진짜로 그 돈이 만약에 한 해 100억 든다면 한 명당 1억 주면 100명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은 나눠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눠서 안 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목에 주면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 출산에 대한 인구 정책이 왜 그동안에 이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에 정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고 사실은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그냥 어른들의 시각에서 사실은 그 출산 정책을 펴고 했기 때문에 돈을 지금 몇백 조를 쏟아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 돈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 나눠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그런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한 출산 정책을 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출산이나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용역기가 다 비슷해요. 아까 말씀했던 의료, 교육, 주거, 보육.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구 증가는 사실은 여원하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저는 어떤 여성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여성도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으로서 나도 리더가 되고 나도 사회의 어떤 그런 하나의 구성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것들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여성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또 발전되고 우리 국가가 발전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문제점은 결국 이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은 인위적으로 뭐 공상 그 이야기하는 것들 그 아이를 이제 뭐 이게 인큐베이터 되어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그런 단계에도 이제 올 수 있다는 그런 상상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외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이민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인구가 남아도는 지역에서 인구가 부족한 지역으로 분산해 줄 수 있는 뭐 수도권에 공장 있어서 내라고 보조금 주듯이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보조금을 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정책을 우리가 가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참. 예. 그 제가 이제 이 여성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제 그것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 이게 어차피 그 여성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아주 양질의 노동력으로 발전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 세상에서 막을 수 없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식들을 많이 놓게 하는 방법은 뭐 아까 월급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뭣도 모를 때 놓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그게 지금 이제 지금 이게 아주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또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정책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고성 문제도 또 이야기 좀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저는 박사님 생각이 좀 와닿는 게 뭐 이렇게 뭐 세상 물정 알기 전에 사랑과 순수가 있을 때 사랑하는 아이를 낳고 싶고 뭐 그런 것도 뭐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게 발생시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딱 낳았어요. 그런데 내가 낳기 싫으면은 어떻게 임신 중재를 중재를 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놓고 싶으면은 선택을 하겠죠. 학업을 그만두고 그 일하러 가든지 아니면은 부모한테 맡기고 가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이제 국가에서 키워줄 테니까 니는 낳아라. 그러면 이제 나 국가에 시설을 못 맡기니까 나는 학업 그만두겠다. 당분간 쉬겠다. 그렇게 하겠죠. 그건 이제 남자가 선택을 하든 여자가 선택을 하든 여자가 공부 잘하면 남자가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 거고 여자가 뭐 거꾸로 오면은 또 여자가 키워야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얼마 전에 신문 본 것 같은데 태국에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 여성들이 애를 많이 낳나 봐요. 그래가지고 박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에는 이제 그 애가 애를 가지고 그러면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좀 안 좋게 했는데 아예 법으로 애가 학생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 휴가를 주고 학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태국은 그렇게 했더라고. 신문에 내봤는데 뭐 상당히 박사님이 뭐 이야기도 그런데 뭐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뭣도 모르게 낳게 하는 거는 좀 우리는 좀 요원한 것 같고 좀 그리고 그렇죠. 시험 문제 절대 그래,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며칠 전에 한 보름 됐나 뉴스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전남 해남인가 어디서 아까 그 의원님 말씀처럼 외부에서도 인원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염전에 일한다거나 농막에 일을 하면서 자기 이제 고향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여튼 집도 배려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게라 자기 능률도 오르고 보고 싶은 고향 친지 부모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네들도 와서 또 한국서 식당 일도 하고 뭐 이랬던가 봐. 해남 그 빛을 보더라고 그게. 그게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의 이제 친인척 가족을 이제 초청해서 계절 노동자라든지 이제 비전문 취업 비자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부족한 이제 일손을 해결하는 이제 방식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경상남도에서 이제 이 계절 노동자 우리 농어촌 지역의 일선이 좀 부족하고 또 조선소라든지 이런 산업 현장에도 굉장히 일손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농어촌 지역에 보면 이제 계절 노동자가 5개월을 들어오고 3개월 내지 5개월을 취업을 빚어 들어가는데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돈을 주고 들어오면 3개월 내지 5개월 돈 벌어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계절 노동자로 이렇게 한 뭐 예를 들어 1,000명이나 사람이 들어왔으면 3개월 내지 5개월을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평가를. 그래서 정말 뭐 우리 사회에 적응이 안 되고 또 인성적으로 나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3개월, 5개월 뒤에 내보내고 그럼 나머지 평가를 해서 한 500~600명이 정말 우리 사회에 적응도 잘하고 성실하고 일 잘한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서 비전문 취업 비자, 인하인 비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4년 8개월 동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4년 8개월 비전문 취업 비자를 해서 우리 그 뭐 축산이나 농가들에게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중에 4년 8개월을 정말 잘 이렇게 적응을 하고 나면 지금 전북에서 이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특화 비자를 해서 아예 기하를 시키는 그 지역의 기하를. 그래서 저는 이 계절 노동자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 아예 기하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 우리가 외부에 이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고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근로자들을 고르고 선발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시키도록 하는 이런 좀 장기적인 안목이 좀 필요한데 지금 계절 노동자는 다 보면 단기간에 가가지고 뭐 좀 중개 업체가 현지에 가가지고 뭐 1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연결해주고 그래가지고 얼마씩 이제 떼어먹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좀 뭔가 좀 그런 이런 관점도 좀 저는 어쨌든 현장의 니즈라든지 또 중장기적인 관점을 잘 파악을 해서 좀 이렇게 정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안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두 분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재반 구조, 사회 구조, 뭐 기반 시설부터 교육, 의료, 주택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바뀌는 것도 포함된다 그죠? 그렇죠.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된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 제가 그 김명규 박사님 그 글 중에 내가 어떤 걸 한번 봤냐면 인구 정책을 얘기할 때 개별 방법 검토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니까 타당성 분석을 해서 이 좀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개별 접근 방법 말고 타당성 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 이제 고성 지역 인구 증가 그 문제를 이제 보면은 대부분 기업을 유치하면 된다. 맞아요. 스포츠 뭐 관련 시설을 확장하면 된다. 뭐 그런 이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기업이라는 게 그 기업체에 종사할 인구가 없다면은 그 기업이 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그걸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생산 시설도 필요하고 재생산 시설도 필요하다라고 나는 이제 정의를 해주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재생산 시설이라 하면 생산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또 재생산해야 되니까 재생산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자야 되고 또 여가 생활도 즐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재생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이 생산 시설과 재생산 시설이 같이 가줘야 된다. 같이 가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정의해 놓고 이 생산 시설과 재생산 시설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죠.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냐. 고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다.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기술적인 것들은 뭐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기술적인 관점은 뭐 요즘 세상에는 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적 관점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고성은 상당히 이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은 주변에 뭐 공항도 가깝고 항만도 가깝고 고속도로도 그렇죠. 아주 발달돼 있고 주변에 큰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은 물론 뭐 부산에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적당히 좀 떨어져 있는 편이죠. 부산이라는 거대 도시에 떨어져 있지만 이제 고성이 그 동안에 이제 인구를 그 늘리면서 늘리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쨌든 고성군의 정책이라는 거는 거의 한 가지 관점이 좀 많이 부여된 것 같더라고. 고성군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책이나 정치인들의 정책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해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박사님 이야기하셨던 이제 생산 시설과 재생산 시설 구분하자는 거를 저도 뭐 동의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지금 우리 방한수 지사도 그렇고 이상건 교수님도 그렇고 뭐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유치를 해야 인구가 늘어나고 뭐 그럴 것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저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사실은 이 기업은요 거의 스마트화 공장이 돼서 가보면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로봇이 다 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있어도 그 삼양남 밀양의 공장에 갔는데 그 큰 공장에 사람 두세 명 있습니다. 전부 다 자동화 다 돼가지고 결국은 기업이라든지 산업은 필요할 수 있죠. 왜? 우리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뭐 복지 예산이나 이런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또 공장이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산업은 좀 필요하다 보지만 결국 일자리라든지 또 어떤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이런 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문화 산업에서 찾아야 되는 거. 그게 박사님 이야기하는 재생산 시설을 저는 그렇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실 사람이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실 그런 고성이 사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고성이라는 동네가 소가의 어떤 그런 전통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 고성이 좀 인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오히려 문화산업이나 이런 곳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박사님하고 말씀이 비슷한데 생산과 재생산 시설을 표현을 했지만 저는 굴뚝산업과 문화산업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산업을 우리가 좀 고성군이 좀 더 이 체계적으로 잘 키워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우리 고성의 인구를 좀 유입시키고 좀 유지하는 그런 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다른 하나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행정 통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0한 수십 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물론 자치단체가 많게는 뭐 몇십만 명짜리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2만 명, 3만 명짜리 자치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보면 2, 3만 명 살아도 넓이는 또한 또 넓어서 방대한 지역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어서 이게 지금 행정 통합을 해서 광역을 없애버리고 광역시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통영고성거제를 합친다거나 통영고성을 합친다거나 재정 규모도 좀 적당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답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박사님이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고성이 한 8천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그죠? 통영이 한 얼마 정도 되죠? 그건 한 1조 가까이 되지. 1조 가까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통영 고성 합치면은 1조 8천억이잖아요. 그런데 합치면은 1조 8천억이 안 내려올 겁니다. 안 내려오죠. 그럴 수가 자, 있지. 그렇다면은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것 때문에
뭘로 합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합침으로 인하여 그 공공의 자원은 줄어들어요.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그죠? 그런데 합침으로 인하여 자 고성읍에서 저 중림까지 시내버스가 자유롭게 댕기고 늦게까지 다니고 그렇겠죠. 고성읍에 있는 디자인 블루에서 통영에 있는 업체들에게 그냥 간판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민간 경제의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게 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민간 경제는 영역을 크게 하고 자유롭게 하면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에 나타난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통영이라는 경제권이 고성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 행정이 어떤 협상을 해 나가야 될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공공의 효과는 떨어지지만 마이너스 효과지만은 민간 경제의 시너지 효과는 플러스가 될 거다. 그것이 원칙이지만은 고성이 또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은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화시켜서 극대화시켜서 고성을 키워야 돼요. 키워서 또 통영하고 합치는 거는 또 상당히 해볼 만하겠죠. 그렇게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통영 고성 거제를 뭐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부정적 효과가 그렇죠. 있잖아요. 양면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통합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도 안 주고 더 시너지가 나고 또 이 주민들 누구라도 수용 가능한 그런 사실은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을 하고 난 뒤에 누구는 손해 보고 누구는 불만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통영 고성 거제를 제가 바라보면서 고성 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에 여기가 소가야의 영역이고 소가야의 문화와 소가야의 어떤 그런 정서와 역사가 다 거제도 있고 통영도 있고 고성도 있고 사천 남해까지가 과거에 소가야의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과 한 뭐 1500년 전에는 같은 소가야의 인이었던 거죠. 그런 어떤 정서적, 역사적, 문화적 어떤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소가야의 중심이었던 우리 고성을 중심으로 그렇게 어떤 문화적, 정서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 통합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고성 내부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제 지역구가 이제 12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영양 같은 경우는 인구 800, 또 뭐 개천도 한 몇백, 다뭐 1600 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렇게 면을 하나씩 두고 이제 거기 행정 공무원이 있고 사실은 이 자체가 사실은 행정의 어떤 그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류동이나 하나를 합치고 해화를 중심으로 해서 구만, 개천, 구만, 마음, 해화를 하나로 합치고 개천, 영연, 영호 이렇게 합치고 상리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우리 근역을 뭉치면 저는 충분히 어떤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면 그 남는 행정 인력을 앞서 말씀하신 우리 고성의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문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행정력을 쓰고 힘을 쏟으면 훨씬 더 고성이 더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 통합을 얘기하면서 거제 통영 고성을 예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내륙 지방에 영양 9만 개천 이렇게 인구 800, 1000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는 정말 이게 무모한 이렇게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적당하게 조절하면 그게 또 좋은 데 또 쓰여지면 인구가 감소되는 걸 막는 길이기도 하죠. 단
거기 주민들이 다 동의하는 꼭 그거야 뭐 말할 건 없죠. 행정통합은 늘 그런 거니까 금방도 뭐 남의 사천가지도 소가야라 그랬는데 의진강이 좋아하겠다. 그 고성을 중심으로 통합해서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고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소가야의 문화와 이런 그러니까.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모아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통합하기 전에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오늘 두 분 이제 박사님 방송을 이제 누군가가 보게 되면 고성군청의 관계 공무원이나 또 고성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개중에는 좋은 정책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뭐 언제 한 번 더 만나서 또 고민하고 논의해봐야 될 필요성도 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죠. 구조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이 기계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한번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죠. 뭐 정리라기보다는 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박사님께서 전에 그 칼럼을 쓰셨던 관계 인구를 통해서 인구를 증가해야 된다. 근데 그 관계 인구 중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건 출향인입니다. 출향인. 네. 그 사실 이제 기농 기촌을 통해서 사실 엄청난 예산을 투여했지만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신 기농인이나 기여인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공동체가 오히려 깨지는 그런 이제 사실 부작용도 있거든요. 부작용도 있고. 근데 저는 우리 고성매도 출향인이 뭐 30만, 35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출향인들은 뭐 70, 80 은퇴되신 분 들어오는데 앞서 말씀 도시에 사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3, 4, 50대 출향인들도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고향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어부가 돼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꿈, 그 사람이 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자산과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고성의 어떤 자산과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이 고향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양 정책을 저는 적극적으로 고성군이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뭐 하나의 순수한 피를 가진 한일 민족이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있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콘텐츠와 이런 걸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향유하면서 기여하고 싶어 하는 누구라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 문호를 개방하고 어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좀 아주 좀 전향적으로 이제 좀 오픈시켜서 받아들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박사님은요. 이게 마지막입니까? 뭐 한번 김 박사님도 할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번 더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이라고. 그래 이제 저는 일단은 고성군 인구 정책, 제가 이제 고성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국가적인 정책 그건 뭐 내가 지금 어떻게 관여 자체가 전혀 안 되니까 고성군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이게 고성군에 들어오는데 비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른데 인구가 줄어들든지 말든지 고성군의 인구만 늘리면 된다. 그게 이제 뭐 이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라는 관점에서 쳐다보면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무조건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방의 관점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허 도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문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고성에서 박사 부동산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주하려고 하는 자도 있고 그냥 단순히 한 1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이 없어서 난리가 나요. 매번 그래요. 매번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LH를 동원해서 이제 실버타운도 만들고 또 뭐 독신자 아파트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수남 사거리에 또 무슨 아파트 110세대를 만들잖아요. 만들면은 전부 13평, 뭐 10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정책을 펴니다. 이제 그런 정책을 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관이 주도를 하니까 플렉시블하지 않아요. 그 수요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딱 20평짜리 아파트거든. 임대 아파트 20평짜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원룸 과감하게 많이 지어야 됩니다. 원룸 같은 건 과감하게 지어야 되거든요. 고성은 원룸이 얼마나 적으냐면요. 통영이 13,600호입니다. 고성이 344호입니다. 고성이. 아, 그러니까 방 한 개 이렇게 아니 344개. 네. 신축이 255개가 났어요. 신축 허가가.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뭐 용도 변경한다든지 그런 걸까지 합쳐서 344개거든요. 근데 통영은 13,600개입니다. 근데 고성 인구에 고성이 5만이고 통영이 12만 얼마거든요. 4,237개입니다. 원룸 그 허가 난 게. 고성이 이제 원룸 허가를 굉장히 안 내주는 정책을 폈어요. 왜냐하면은 공직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만 앉아가지고. 근데 이런 정책이 펴진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장 기준입니다. 자, 고성은 원룸 1실에 1주차입니다. 통영하고 고성 주변의 도시들은 전부 다 1실에 0.7주차입니다. 사천은 1실에 0.5주차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큰 도로변에는 절대로 원룸을 짓지 않습니다. 큰 도로변은 대부분 자 저렇게 거류면이나 저 외곽에는 어차피 큰 도로변에도 원룸을 짓죠. 주차장은 충분하니까. 근데 시내에 있는 원룸들을 다들 원하거든요. 다 고성읍에 있는 원룸을 다들 원해요. 원하는 게 이제 송악리, 동해리 이쪽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큰 도로변에는 전부 다 상가를 지으려고 해요. 장사를 훨씬 더 임대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골목 안에 들어가서 원룸을 짓는단 말입니다. 골목 안에 들어가서 원룸을 짓는데 7주차를 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칩시다. 7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고성은 7실의 원룸밖에 못 지어요. 통영은 14실의 원룸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영은 10실의 그 원룸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사천은 14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원룸을 짓는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일단 짓지를 못한다고.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게 투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은 계속 이렇게 원룸 공급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고성의 원룸에 들어와서 살다가 자기 부인이 남편 따라서 이제 원룸에 와서 챙겨주고 뭐 자식들도 와보고 해서 고성 살만하네. 그리고 협동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협동 아파트 살다가 엘크루 스위트 M 아파트 분양하네 하고 또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성에 살지 않는 자가 진주에 사는 자가 통영에 사는 자가 고성에 있는 아파트를 절대 분양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원룸이 적다는 거는 고성의 아파트 공급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고성의 아파트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성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공공에서 다 감당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공에서 저 14평짜리나 만들고 앉아있고 또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민간의 델리케이트한 수요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파악하기도 힘들고 과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원룸 주차 기준부터 완화시켜 나가야 그- 돼요. 고성과 통영이 이렇게 원룸 주차 기준이 그렇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런 걸 여기 공무원들이 깨치고 있나요? 이런 사실을. 제가 이제 규제개혁 회의 음. 지난번에 그 모두 발언하러 들어갔다가 2014년인가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고성에 주차하기 힘들어서 자기는 촌으로 이사 갔다, 대가면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내 말은 동조를 하지 않고 이제 공무원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주차 기준은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결론이 이제 그렇게 가던데 보통 그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100%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차라는 게 뭐 어떻게 통계를 내기가 참 어려운데 한 뭐 아주 젊은 사람들은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이 그냥 고성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아직 총각인데 뭐 성동에 다니는 분들은 전부 다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룸 일실 1주차가 합당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준이라니까. 자, 그런 기준인데 그거는 하나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공급 자체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못 만든다니까요. 왜 못 만드느냐면은 어느 정도 기준이 돼. 한 10실 정도 나와줘야 투자가 일어납니다. 투자가 10실 정도 나와줘야 관리 비용 빼고 남는 게 있어요. 고성에는 원룸을 지어서 잘 안 팔리거든요. 고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일에 1실 1주차로 가서는 고성에 원룸을 공급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원룸에 사는 사람이 많아야 또 고성에 아파트 들어가고 그 사람이 많아야 이제 분양이 된다는 이제 논리시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고성의 특성.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규제를 풀어서 원룸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7개 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14개 팔면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14개 지어서 팔 수 있도록 규제는 풀어주고 대신 보안으로 이제 그렇죠. 사실 우리 주변에 땅이 있으니까 공무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쌈지 주차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정책을 좀 이게 유연하게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지. 뭐 우리는 1인 1실이다. 그 1실 1주차장이다. 이 원칙을 너무 고수할 필요가 없다. 그럼 지금 1인 1실 그 1주차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14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 들어서 네. 그 혁파 필요성을 얘기했더니 이야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벌써 8년, 9년 지났네. 제가 이제 규제개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번에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2008년 9년에는 8년 9년 10년 이쯤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도 그렇게 밀려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집이 없어가지고 도서사업 척구 때문에. 집이 없어가지고 전부 진동 가고 통영 가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통영에는 막 공급을 엄청나게 해야 됐거든. 통영 진동에도 그렇지. 전부 0.7주차였거든. 1실 0.7주차.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 1실 1가구에 1주차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원룸은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원룸 조그마한 10평짜리에 1주차를 강요하면은 이 건축이 일어날 수 없는 배꼽이 더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려요.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골목 안에는 골목 안에 땅들을 한번 보십시오. 골목은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관리를 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관리가 되는 도로입니다. 근본적으로 도로의 성격이. 그런데 이제 골목 안 도로의 안정성은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관리도 안 했단 말입니다. 관리 의무라는 게 이렇게 치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어떻게 해서 넓혀지냐면은 건축이 일어나면서 넓혀져요. 자,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백을 해요. 도로 중심선에서 2m 백하고 옆에 있는 땅도 2m 백하면서 4m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건축이 일어나면서 도로가 정비되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건축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원룸을 건축하지 않으면은 골목 안에는 건축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아버지가 야 아들아, 우리 요 골목 안에 있는 내 땅, 옛날에 살던 땅 집에 그 허물고 내 한 2억짜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서울에 가져가면 그게 돈이 얼마가 되는데,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딱지 사면 그게 돈이 얼마 되는데 거기다 뭘라 짓습니까? 하고 반대해요. 그런데 송악리에 골목 안에 아버지가, 야 요번에 원룸은 내가 괜찮겠더라. 원룸 지으면은 방이 빌 데가 없던데. 아 그래요?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니까 지으면 되겠거든요. 그럼 원룸 아버지 지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골목 안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 재생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핵심은 도로 넓혀주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억을 투자해서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결코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더라고요. 자, 저는 민간의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결코 최고의 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가장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행정에서 어떻게 통제할 건지가 행정의 숙제입니다. 행정의 숙제이지, 원룸 주차 기준을 1주차로 하는 것은 정말로 좁은 안목입니다. 자, 과도한 규제 문제, 이것도 인구 증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죠? 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음에 이 주제를 한 번 더 하시죠. 예, 이걸 한 번 더 만나서 한 번 더 다음에 청년 유출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청년 유출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문제는 이렇다는 크게 봤는데, 이제 좀 다음에 한번 만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청년 유출 문제를 한번 다루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청년이 안 나갈 건가를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이 첫 방송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민하다가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성적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는 청년 문제로 우리가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 관심 가지신 분들은 댓글로도 좀 제안도 좀 해주시고요.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